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주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3월도 이제 첫 번째 주가 이제 싹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좋은 거야? 아니면 나쁜 거야? 아니면 트럼프에 의해서 지금 일희일비하는 시장인데 이거 정말로 괜찮은 건가? 오늘만 해도 우리나라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해서 칩스법으로 건드리고 있는데 괜찮은 건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칩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개구리도 울고 이제 날씨도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죠. 낮에는 좀 따뜻하고 그리고 아침 저녁에는 조금 시원한, 좀 선선한 이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희일비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특정 섹터는 조금 따뜻해졌다가 특정 섹터는 이제 뭐 국가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살짝 밀렸다가 다음 날 되면 또 바뀌고 이런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면서 꽃이 피는 봄이 오는 겁니다. 이제 봄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계좌도 조만간 꽃이 다시 한번 필 수 있는 이런 계좌가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끝까지 집중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제가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로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 트럼프 2.0 세대에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전쟁이 나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트럼프가 이제 발언을 할 때마다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할 때만 해도 어떻게 이렇게 일희일비할 수 있느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흔들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결정되고 나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결국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지까지만 가면 되는데 정말로 갈 수 있느냐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목적지가 뭐예요? 지금 일희일비하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어제는 A라고 했다가 오늘은 B라고 했다가 내일은 C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간 사람도 아닐 텐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한 것처럼 그때그때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 같은가?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간이 부족하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제 말한 걸 오늘 뒤집어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다가 유예를 한번 해볼까라고 했다가 다음 날 되면은 에이 예정대로 진행하겠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통 금토일 주말에 많이 나오는 현상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보통 월요일 날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금요일부터 조금 밀리긴 했는데 월요일 날 주가가 좀 안 좋거나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뭐가 나왔습니까? 네. 그림 하나로 딱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광물협정을 서명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을 싹 다 오시라고 해놓고 나서 공개적으로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정상회담이 맞나 싶을 정도로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약간은 조롱하는 듯한 발언도 한다라는 얘기도 들렸고요. 그리고 정말로 여기 나와 있듯이 미국에서는 왜 이렇게 우리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하죠? 우리는 당신들을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나라 중 하나인데 어떻게 미국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 같죠? 존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감사라는 단어를 안 쓴 게 아니에요. 분명히 감사한데 고맙긴 한데 이 정도로 썼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치고받고 싸우면서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를 이렇게 살짝 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화해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미안해서 야 내가 미안했다라고 하면서 다음부터 안 그렇게 우리 친하게 다시 지내자 이런 식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지 받아줄 거 아닙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마음이 풀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없는 소리 하면 안 되죠. 야 미안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겠죠, 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측에서 이제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달았죠. 고성을 지르면서 트럼프 대통령 얼굴 시빨개져가지고 서로 헤어지는, 밥도 안 먹고 헤어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주초부터 문제가 많이 됐는데 하루 지나니까 뭐라고 해요? 다시금 광물협정 체결하겠다고. 이대로 돌아가면은 유럽 입장은 어때요? 전 세계에서 다 전쟁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해결하기로 하고 가서 그냥 돌아온다라고 하면 유럽 입장에서도 전쟁이 계속 질질 끌려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또 그럼 유럽을 또 압박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서로 또 불편해질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거는 전쟁이 빨리 끝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목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를 위해서 다 같이 진행을 하는데,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과격하게 행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불편합니다. 저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최대의 효율을 얻는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돼요. 목적이 무엇이냐. 겉으로 나오는 표면적인 이야기만 여러분들이 듣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과거의 책 중에 한참 유행했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편에 이제 우리가 보통 시저라고 많이 부르죠.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이제 어딘가에서 연설을 하거나 할 때 단 한 가지 뜻만 포함하고 말을 하지 않는다. 두 가지 이상의 뜻을 포함하고 말한다. 즉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속뜻을 알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통찰력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이 시장에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앞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그리고 이미 다 얘기를 해왔던 거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협상을 할 때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일일비하듯이 하루하루 말을 바꾸는 거다. 말을 바꾸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지수는 어떻게 됐냐? 살짝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우지수 어떤 상태예요? 사상 최고치 계속 돌파하다 45,000포인트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잠깐 저항받고 그 다음에 저항받고. 이거 이중천장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 이중천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박스권을 이렇게 그리다가 돌파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괜찮은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하게 지금 구간에서 우려감을 가질 필요 없다. 미증시는 이미 작년 말부터 쉬어야 된다,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 여러분들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초까지도 양호했잖아요. 특히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양호했단 말이에요. 작년 말에 고점 찍고 계속 고점을 두들기면서 크게 안 밀렸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다우지수는 조금 전에 보신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인데 나스닥은 어때요? 기존 박스권이 하단이 이 구간 19,000 초반 정도 된다. 19,000에서 19,200 사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 구간이죠. 그래서 많이 밀리면 19,000, 보통은 19,200 전후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이 구간을 이탈하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미국의 기술주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거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또 칩스법 얘기 다시 꺼냈죠. 칩스법 얘기 꺼내고 있는데 그럼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사실 칩스법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큰 자금을 투자해서 미국의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큰 자금을 투자해서 미국의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일반 메모리 반도체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뭐 D램 산업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생산 안 합니다. 여기는 파운드리 시장이 진출을 한 거잖아요. TSMC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삼성전자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규모를 보면은 삼성전자는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하이닉스는 좀 미비하다라는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하이닉스는 파운드리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HBM 같은 경우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다 그냥 자체에서 생산해서 팔아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D램 쪽을 일반 메모리 쪽을 SSD나 이런 쪽을 다 해서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생산해서 다시 다른 국가로 수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은 진출을 안 하는 거죠, 일반 메모리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정도까지 이해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는 좀 위험할 수 있는데 하이닉스 쪽은 그래도 좀 괜찮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렇게 밀려서 우리나라에 영향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영향을 단기적으로는 받죠. 당연한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벨 테크놀로지가 장 끝나고 실적 발표했는데 시간외로 15% 내려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 HBM 관련주들이랑 이런 반도체 이제 중소형사들 해서 살짝 밀리는 모습 보셨을 텐데 그런 영향은 당연히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 전진을 위한 후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많이 올랐으니까 밀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작년 연말까지 어때요? 어느 글로벌 국가보다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랑 단기적인 연동은 있지만 이게 절대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유럽은 전쟁 끝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죠. 독일 지수만 봐도 이렇게 멋지게 움직이는데 이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냥 돌아오니까 당신 뭐 하는 거냐, 다시 가서 협정하고 와라라고 등 떠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무례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왜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고 압박을 하느냐라고 말은 해도 뒤에서는 등 떠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외교적인 입장을 여러분도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가장 제재를 심하게 가하는 나라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뭐 딥시크도 나오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AI로 일어서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였던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퇴출되다시피 했었는데 화웨이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 복귀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죠. 마치 선전포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웨이가 나왔다라는 거는 의미가 꽤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자신감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지만 밀리지 않는 게 어딥니까? 연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데 안 밀리잖아요. 우리 대비 미리 다 해놨다. 트럼프가 다시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다 해놨다. 그리고 제2의 트럼프, 제3의 트럼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바이든도 뭐 연약할 뿐이지 압박은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간에 이미 법제도부터 시작해서 내부의 기업 길들이기도 다 하고 이미 다 해놨으니까 우리는 버틸 수 있다. 우리는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양회가 열리고 있죠. 전임대랑 정협이 열리면서 이제 부양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과거에는 혼자 독불장군처럼 해나갔었는데 본인들이 중심이래잖아요, 세계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미국의 선거 바로 직전에 뭐 합니까? 9개 국가에다가 비자 면제국으로 이제 설정해주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런 혜택을 다시 받고 있죠. 한한령 해제 얘기 나오잖아요. 혼자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 과거에는 그랬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미국이 혼자 가는 느낌으로 놔두고 중국이 주변 국가들을 이제 포섭하는 역할로 가겠다. 우리나라는 뭐 사드 배치 이후로 보복을 받은 건데 호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호주에서 뭐 석탄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 나라가 중국인데 호주가 강경하게 나오니까 둘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었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도 서로 이제 다시 다 중국이 마음의 문을 열고 화합해 나가는 과정.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고립시키고 중국이 주변 국가를 이제 포섭하겠다라는 이런 모습으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좀 영악해졌다, 영리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는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중국도 건재하다. 일본 같은 경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을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바닥 짚고 올라오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 정책을 거꾸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지금 잘 버티고 있다. 고점 부근에 있잖아요, 지금 계속. 고점 돌파 시도도 한 번씩 하고. 그러면 일본도 이미 다 회복이 된 겁니다. 작년에 금리 정책 거꾸로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여름에 급락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놀라기도 했는데요. 엔캐리 트레이드랑 뭐 이런 부분 얘기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뭐 크게 발생을 했었죠. 남들은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막 금리를 올리다가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다시 금리를 내리겠다. 하고 있는 찰나에 다음 달이면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찰나에 우리는 계속 유동성 확장했으니까 금리 올린다라고 얘기해서 문제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이제 잃어버린 20년 되찾고 아베노믹스 멋지게 올랐는데 이거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안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재하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죠. 글로벌 시장이 다 이렇게 양호해요, 여러분 보시면. 다 최고점에서
저항받고 밀리거나 유럽은 그냥 날아가고 있고 중국도 잘 버티면서 지금 올라오려고 반등 모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때요? 자, 코스피 작년에 너무 안 좋아서 바닥을 기어다니다가 이제 조금 올라온 겁니다. 이제 조금. 그리고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는 2700 이하는 지하실입니다. 이 위로 올라가야 햇빛이 비치는 지상이 올라오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준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일본의 엔키리 트레이드 때문에 밀렸던 구간 있죠. 이 구간을 중심으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을 제가 1층 올라가는 길입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여기 아래는 지하, 이 위에는 해가 뜨는 지상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직 여기도 못 올라왔어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근처까지 올라왔었는데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구간에서 좀 강해지려면은 뭐 밸류업 관련주나 이런 부분이 조금 세져야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 작년 연말까지도 좋았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3월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3월 결산 법인들이 이제 밸류업 쪽으로 해서 좀 올라올 수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돼요. 그래서 3월에서 4월까지 이어가 준다라고 하면 이 조정을 끝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많이 관심 갖는 분야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면은 투매가 발생해야 됩니다. 투매는 680을 이탈하고 630을 흔들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680을 이탈해야 되는데 이탈해서 630을 흔드는 구간, 그래서 여기서 얼만큼 더 내려가느냐 혹은 이 구간만 살짝 흔들고 마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2015년부터 계속 반복됐던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날이었는데 이날 투매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작부터 개파락 나오고 좋았었는데 그 분위기를 삼성전자가 자사주 10종 매수합니다라고 해서 양봉으로 해서 마무리 지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이거 투매 나와야 되는데 투매가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억지로 버티면은 L자형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L자형으로 가죠. 횡보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작년 12월에 투매가 발생한다. 그리고 나서 이 투매가 나오면 저점을 찍고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죠. 이 이후에 우리나라 코스닥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역회된 숄더 모양을 만들고 올라간 다음에 횡보, 올라간 다음에 횡보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에이, 이게 무슨 횡보예요? 지금 밀렸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자, 이 부분도 매일 오후 2시 20분 말로 없는 코너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자, 780포인트 이 구간이 제가 아까 코스피에서 말씀드렸던 지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이 경계 구간이란 말이에요. 780까지 이미 와서 저항 구간을 건드렸습니다. 코스닥은. 저항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 구간에 올라와서 돌파 시도를 하고 그럼 저항을 돌파해야 되는데 저항 맞으면 어떻게 돼요? 급락 나오잖아요. 그리고 힘 모아서 다시 지지력 테스트 받고 올라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다시 도전을 하고 또 돌파 못하면 또 한 번 급락 나오고 이게 반복되는 현상인데 그래서 박스권이 나오는 건데 지금 어때요? 잘 버텼잖아요, 처음에. 이만큼 코스닥이 강하다는 거예요. 수급이 좋다라는 거예요. 오늘 단기 수급이 안 좋았다? 여러분, 단기 수급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이 구간에서 올라오는 동안 150포인트 이상 올라오는 동안 이때 시장을 끌고 온 코스닥을 끌고 온 주도주들은 최소한 100%에서 200% 이상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는 건 당연해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조금 비중을 좀 줄여놓는 거죠. 비중을 줄인다라고 해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2배가 됐어요. 그럼 200만 원이죠. 보유한 주식을 50%를 매도를 해도 100만 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50% 수익 실현을 했어요. 그래도 처음에 100만 원 투자한 자금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차익 실현한 것만 빼놓은 거예요. 수익금만 빼놓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이게 300만 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을 매도를 해도 200만 원이라는 최초 투자 자금의 2배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을 붙잡고 가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셔서 이런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 참 재밌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트럼프가 저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좀 특이하게 행동하고 특이하게 발언하고 이제 빠르게 자꾸 말 바꾸게 하는 것 같고 그러는 거는 맞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귀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약소국이라서 그러지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아예 글로벌 어느 국가에도 포함되지 않는 입장에서 다른 뭐 우리가 화성에 있는 입장에서 지구를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귀엽기도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걸 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 안 되니까 또 저렇게도 해보고 빠르게 뭔가 하는데 시간이 임기가 4년밖에 안 되니까 시간이 부족해갖고 전전긍긍해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어떻게 보면 또 귀엽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물론 저는 트럼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그런 모습이 그렇게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통찰력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정 소모를 많이 하지 마시고 그 팩트 그대로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제안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대가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모든 강의 자료와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매일매일 뷰를 올려드리고 있죠. 어디서 뷰를 확인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전체 화면으로 확인하시고 바로 오늘의 본격적인 섹터와 종목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자동차 관세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4월 1일부터 또 시행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유예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자동차 관세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관세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불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 말씀도 맞아요.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굉장히 지금 불편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 한미 FTA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왔냐면요. 우리 FTA 간단하게만 볼게요. 저도 이때는 뭐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가장 우려감을 많이 나타낸 게 자동차 쪽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국 기업을 이기느냐.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서로 이제 안 내거나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이렇게 오간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을 다 점령하는 거 아니냐 해서 우려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것들이 이 자동차 부분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 미국산 소고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가 많았습니다. 뭐 그 당시에 뭐 광우병이 오느니 뭐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사를 철저히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기억에 남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무엇이 기억에 남는지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기아차, 현대차 그룹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래서 글로벌 판매량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업이 돼 있어요. 처음에는 가성비 쪽으로 해서 시장을 파고들었었는데 이제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도 외국의 유명하신 분들도 다 모셔와가지고 세련되게 많이 바뀌어 있고 그리고 이제 기능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과성비가 아니라 정말로 그냥 자동차가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판매가 잘 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오히려 거꾸로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미국 자동차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한국이 와서 자동차를 다 팔고 있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IRA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또 견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도 뭐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지금부터 알면 되죠. 자, 그런데 갑자기 왜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유예를 하느냐, 이 부분을 핵심으로 보자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미국은 워낙 비싸니까 인건비도 비싸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느 쪽을 우회합니까? 북미 쪽으로 우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멕시코 쪽에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품사들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리고 자동차 기업 말고도 이런 철강 회사들도 실제로 많이 진출해 있어요. 자동차 강판 공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판부터 시작 그런 소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북미 쪽, 멕시코 쪽에 특히나 많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자꾸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거나 테러가 일어나거나 하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예,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멕시코 쪽에서 이 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싶지 않고 미국에 최대한 협조적으로 나가고 싶다. 같이 해보자.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캐나다는 아직 좀 불편하긴 한데 미국 자동차 업체를 살린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니다라는 거죠. 멕시코에다가 그렇게 관세를 부과하면은 미국 자동차 업체들 어떻게 돼요? 안 된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 자동차 업체 살린다라고 했더니 이러다 다 죽는다라고 합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말이에요. 미국 3대 업체,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쪽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하면서 이러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본인들 공장이 다 멕시코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만 그렇게 우회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대다수의 국가에 있는 이제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우회를 해서 간단 말이에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본인들 기업까지도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2달 전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위험하다,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그런 관세를 어떻게 또 부과한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에 이러이러한 부분 불편하니까 자동차 부분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GM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국 GM이 고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GM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제 주변에는 거의 안 보이는데 가다 보면은 가끔 보이긴 하죠. 여러분 주변에는 많이 있으십니까?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딜 가든지 GM차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간혹 보이긴 하지만 자주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판매량이 많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팔지도 않고 90%가 미국으로 갑니다. 이게 90%가 미국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흑자 전환됐는데 여기에 한국에서 오면은 관세를 때릴게요라고 하면은 이 한국 GM은 어떻게 됩니까? 90%로 90%가 미국으로 가는데 이 부분이 또 불편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GM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업에 비해서 한국에서 생산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뭐 크냐라고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죠. 하지만 불편한 건 매한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만약에 미국으로 갔을 때 비싸게 팔아야 돼서 안 팔리면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미국으로 안 보낸다라고 하면 더 문제가 돼요. 그럼 이 남은 물량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공장 멈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들이 더 리스크가 커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정말로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야 관세 부과할 거야. 그러니까 관세 부과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걸 가져다 줘입니다. 이 북미 쪽으로 해서 우회해서 들어오는 루트 중에서 미국 기업이나 뭐 한국 기업이나 이런 쪽이야 어느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데 중국 기업이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막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 중국이 자꾸 진출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막겠다라는 거죠. 그게 열려버리면은 기존의 제조업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미국 시장에 큰 구멍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낑낑거리면서 애를 쓰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뭔가 협상 카드를 준비해서 물론 그냥 공짜로 이렇게 계속 유예만 받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도 협상 카드를 작은 걸 하나 준비해서 이제 선물로 주고 관세를 이제 부과하지 않는 방향을 하면 된다. 이게 협상의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러면은 이런 가운데 어떤 종목을 우리가 또 살 수 있겠느냐. 지금 관세가 유예됐는데 딱히 종목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유예된 거니까 또 다시 관세 부과한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시간 되면은. 계속 날짜 될 때마다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안 움직였다라고 해서 실망감을 보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최근에 이런 관세나 이런 부분 때문에 쉬고 있는 구간에 있는 이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핵심이 될 수 있다. 관세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자리 찾아서 올라가는 거는 어렵지 않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주 기본적으로 봐야겠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외 쪽을 볼 때는 현대차보다는 기아를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느냐? 간단해요. 그냥 차 종을 보면은 저는 기아 쪽이 외국인들이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그거는 뭐 그때그때 취향 차이겠지만 기본적으로 현대차 했을 때 생각나는 차종이 여러분들은 어떤 차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은 이쪽 라인업이 제일 많지 않나 싶어요. 기본적으로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이쪽 세단 라인업이 가장 많이 퍼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에는 뭐 워낙 뭐 이제 차종을 다변화하기는 했지만 기본인 것 같아요. 이게 현대차의 핵심이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보시면 되는데 기아는 핵심이 뭡니까? 저는 기아면은 과거에 이제 생각나던 이런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거는 모닝 같은 경우가 많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뭐 소렌토라던가 이런 쪽이 많이 떠오릅니다. 세단보다는 이쪽이 더 강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실용성을 중시 여긴단 말이에요.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픽업 트럭 같은 거, 뭐 RV 같은 거 잘 나가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유럽도 뭐 세단이나 이런 건 전 세계별로 다 잘 나가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판매되는 거 뭐예요? 소형차, 경차 이런 거 많이 나가죠. 연비도 좋고 어디 가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주변의 체면, 요즘에 뭐 하차감이라는 말도 있던데 이런 하차감이나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는 실용적인 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기아의 이런 제품들이 포트폴리오가 이 차종들이 더 현지에서 전략적으로 잘 통할 수 있다라고 과거부터 제가 이거를 2009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기아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죠. 특히나 해외에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뭐예요?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받았죠. 현대차 3종, 기아차 2종 이렇게 받았다라고 최근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현대차는 지금 또 이제 뭐 중국 관련된 이제 부품들을 이런 부분 때문에 잠깐 유예가 돼 있는 상황이고 기아는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아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조금 혜택이 없어져도 경쟁력이 있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뭡니까? 지금 테슬라가 미국에서 굉장히 점유율을 확대하고 뭐 이미 선점을 한 상황인데 테슬라를 위협할 수 있는 전기차는 폭스바겐이나 토요타가 아니라 현대차 그룹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럴 정도로. 그래서 IRA 때도 어마어마하게 로비를 해가지고 미국 이 3대 자동차 기업들이 로비를 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을 최대한 늦추려고 막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미국 시장에서는 꽤나 강력하다. 유럽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도 가성비 쪽으로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지아 공장이 이제 생산을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뭐 메타플랜트 여러분들 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생산되기 시작해서 연 34만 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무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뭐 여기 있는 차종들 딱 보시면 여러분들 생각나실 거예요. 전기차종 빼고 이쪽 앞에 부분 보면은 다 SUV, RV 이런 실용적인 차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최근에 픽업 트럭 같은 경우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식으로 현지 전략이 너무나도 잘 먹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98,000원 구간에서 지금 오늘 종가 형성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10만 원 아래 너무나도 감사한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밀릴 때마다 그냥 계속 모아간다 생각하시고 10만 원이 회복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치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저는 과거부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 종목이 6만 원대 이렇게 있을 때도 저는 12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고 15만 원은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동일합니다. 저는 목표치가 최종이 아니라 1차 목표치가 15만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50% 이상은 더 올라가야 된다. 이게 기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그 뒤에 기업이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9만 원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 한번 하면서 조금 더 밀리는지 아니면은 9만 원 유지해 주는지 체크하면서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기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소개가 아니죠.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속도는 느리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10만 원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자동차 부품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성우하이텍, 기존에도 제가 몇 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뭐 글로벌 시장에 미리미리 진출을 다 해놨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라베마라든지 아니면 조지아 같은 경우에 뭐 이미 20년 전부터 진출을 뭐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나 이제 앞서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고요. 그리고 이제 살티오, 이게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살티오 쪽에도 이제 진출해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전쟁 기지를 미국에 짓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멕시코 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가는 전략을 미리부터 취했던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성우하이텍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 그룹하고는 이 과거에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 또 다시 한번 회자된 깐부라는 단어 있죠. 그 깐부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기업들하고 계속 이제 소통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1차 벤더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조지아 공장에서도 봤더니 제동 시스템이나 조향 시스템, 서스펜서 뭐 이런 부분을 다 잘 이제 뭐 만들어서 보내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테슬라에도 조향 장치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테슬라 하면은 또 기분이 괜히 좋아지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이런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제가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좋아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안정적으로 올해부터 성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종가부터 시작해서 종가가 5,300원 부근에 있는데 괜찮습니다. 5,000원 부근 초반이면 다 괜찮고요. 이 구간부터 시작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위에 요 7,500원 선 그어져 있죠. 한참 높아 보이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50% 가까이 되는 수익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저는 추후에 이 구간을 돌파하면 10,000원 구간 까지는 어렵지 않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0,000원이 제가 보는 목표치의 끝은 아닙니다. 시장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돼서 1차 목표치 도달하면 그 다음 목표치를 보고 하는 거지, 나눠서 보는 거지, 저는 10,000원도 그냥 지나가도 이상할 게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밑으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5,000원 이탈하면은 짧게 잡아드렸어요. 5,000원 이탈하면은 한번 리스크 관리했다가 회복될 때 보거나 아니면은 음봉 밀릴 때 어디서 다시 매수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교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주가도 체크하시고 목표나 이런 부분에 도달했을 때 매도해야 되느냐 그냥 보유하고 더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도가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데 제가 다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셔서 뭐 기분 좋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좋습니다라는 표시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할 수 있는 공부 공간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완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꼭 봐야 되는 이런 세미나 행사들이 있어요. 그런 행사를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
이 행사를 들어보셨나요? 인터 배터리. 요즘에 여러분들이 관심 갖기가 너무 어렵고 작년에 너무나도 힘들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꼴도 보기 싫다 하실 수도 있는 섹터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영광을 또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봐야 하나라고 고민이 많이 되는 게 바로 전기차 섹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기아 설명드리면서 이제 뭐 전기차 관련 쪽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큰 배터리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 배터리 2025. 사실은 저도 여기를 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방송으로 그냥 못 가고 있습니다. 제가 초청이나 뭐 이런 부분이 다 돼 있어가지고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여러 세미나들이 있는데 초청장이 다 옵니다. 그런데 못 가고 여러분과 이제 이 자리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5분 정도만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역대급 행사라고 해요. 688개의 뭐 최다 기업들이 참여해가지고 글로벌 기업들 다 와가지고 지금 전기차 캐즘을 이겨내보자라고 서로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기술력에다가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기차 쪽에서 지금 주행 거리나 이런 부분, 그리고 화재 많이 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전고체나 이런 부분으로 또 넘어가는 새로운 기술력, 그리고 뭐 4680이나 뭐 이런 부분, 46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뭐 차세대 이제 배터리들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ESS 쪽에서 관심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여러분들 지금이야 잠깐 조금 속도가 느려지고 캐즘이다라고 해서 속도가 느려지고 판매량이 느려지고 경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가 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결론적으로 2040년에서 50년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는 판매를 안 하겠다라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미국이 아무리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해도 미국은 주별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같은, 우리나라에 제주도 가면 전기차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캘리포니아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확산이 될 수 있다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아직은 2025년밖에 안 됐지만 이게 10년 지나서 2035년이 되면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10년 동안 얼만큼 잘 준비를 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 이후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뭐 과태료나 여러 가지 뭐 부과되는 불이익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야 된다. 시간이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5년, 10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보면 또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죠.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처음 시작돼서 팬데믹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벌써 5년 됐습니다, 여러분. 그 5년 정도 지나면은 2030년이 되는 거고 그게 한 번만 더 지나면은 이제는 가시권에 들어온다. 한 번 더 지나면 정말로 2040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글로벌 국가 중에서 이 내연기관 차를 볼 수 없는 국가들이 2040년부터는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터배터리에서 핵심이 뭐냐? 중국 기업들, 특히 비아디가 어마어마하게 확장해 나가면서 우리나라도 진출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일본에서는 도요다보다 뭐 판매량이 많다라고 하는데 사실 도요다는 전기차 제품을 거의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나 이런 쪽은 생산을 해도. 그러니까 판매를 해야지 팔리죠. 그래서 그거는 좀 숫자상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 혜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에 왜 중국 자동차를 보조금 혜택까지 줘서 판매를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이제 걸리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지금 판매를 못하고 중간에 이제 멈춰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계속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도 조금 이제 우리나라의 너무 미국만큼의 이제 보호주의를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깐깐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대안을 이제 마련하고 있고 이제 한미 협력 강화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IRA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나라에 부담을 주고 있고 트럼프가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조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전력이라든지 원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력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이냐. 그리고 뭐 일본이랑 뭐 EU랑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캐즘을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특히 유럽 같은 경우
탈피하기 위해서 작년 말부터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슬슬 극복해 나가는 해를 올해로 보고 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이 조금씩 극복되기 시작하면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퍼져 나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유럽의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보시면서 이번 세미나 결과나 이런 나오는 부분들도 제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미리미리 대비를 했었죠. 1월 달부터 대비를 했습니다. CS를 먼저 대비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11월 말부터 말씀을 드렸었고요. CS가 나올 때 뭐 이런 종목은 미리 잡아도 됩니다라는 건 10월 말부터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바닥권에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우리나라에서 전고체 배터리 하면 가장 먼저 얘기 나오죠. 이수화학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분사해서 상장되기 전부터 가장 뭐 크게 관심을 받았었고,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출발할 수 있는 구간이구나, 3만 원 초반 너무 좋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고 지금 벌써 91% 올랐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전기차 관련주가 지금 90%가 올랐다라는 게 올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9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시장의 핵심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 올해 계속 기대가 되는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SOS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년에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전기차나 이런 부분, 뭐 이런 게 이제 테슬라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다른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미래는 당연히 자율주행 로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SOS를 이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반한 라이다 그룹이다라고 말씀드려서 164%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바닥에서 잡으시고 먼저 올랐다라고 하면은 조정받는 구간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오늘 포트폴리오 깔끔하게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소재주가 대부분이죠.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나 뭐 장비주 그리고 소재주가 굉장히 많은데 이 소재주가 많은 게 양극재가 워낙 뭐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양극재 보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음극재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주행거리 얘기할 때 우리나라 이제 인터배터리 하니까 저는 또 테슬라의 배터리데이가 생각나는데요. 그때가 2019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됐죠. 그때부터 이미 주행거리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합니다. 주행거리를 늘릴 건데 앞으로 어떻게 늘려야 되느냐. 내가 볼 때 일단 1차적인 대안은 전고체도 얘기는 했지만 당장 대안은 실리콘 응급제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실리콘 응급제 쪽에 이제 첨가제 쪽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뭐 LG 쪽하고 LG에너지솔루션 쪽하고 가장 밀접한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대주전자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 대장주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전기차 캐즘에도 이게 우리나라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오히려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업황이 안 좋을 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라면 업황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더 좋아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숫자가 찍히는 기업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고요. 뭐 무역의 날에 뭐 7천만 불 수출의 탑 뭐 이런 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출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가부터 여러분들 뭐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10만 원 아래쪽에 있는데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10만 원 아래부터 보신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12만 5천 원 구간을 1차 목표치로 보시고요. 끝이 아닙니다. 여기를 돌파하면은 그때부터 제가 볼 때는 여기 아래는 지하고 돌파하면 그때부터 지상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빛을 보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가야 될지 모르겠죠. 그 이후에 얼마나 가는지는 다시 한번 주가를 보면서 제가 계속 2차 목표치, 3차 목표치 달성하는 부분 매도해야 되는지 더 들고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8만 5천 원 이탈하면은 그래도 한번 리스크 관리해 줄 수가 있는데요. 사실 리스크 관리보다는 밀릴 때 그냥 모아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종목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자율주행 관련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최근에 이렇게 무너졌다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자율주행 쪽이 또 한번 부각될 수 있다. 저는 다시 봐도 SOS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쉬고 있는 구간에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거 정말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꾸준하게 이제 종목 설명은 많이 드렸으니까 대응 전략 정도만 다시 한번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AS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가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작해가지고 12,060원에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이 15,000원 구간 정도는 기존에 이렇게 저항받은 구간인데 여기는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에게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를 돌파해야지 다시 한번
2층,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저항으로 만들어져 있고 보시면 박스권을 이 안에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가 되면은 박스가 얼마나 길었느냐에 따라서 이 상승폭이 결정이 됩니다. 저는 15,000원 돌파가 기본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저는 2만 원도 넘어서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여러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고요. 대신 이제 11,000원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좀 한번 정리했다가 12,000원 회복될 때 혹은 10,000원 구간으로 갔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멋지게 달려왔는데요.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제가 알려드리고 각종 세미나들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도 그렇고 계속 세미나는 꾸준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들, 핵심이 될 수 있는 섹터들 다 뽑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저희 교육방에서 매일매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